네, 안녕하세요. 붉은필입니다. 오늘은 2022년 제12회 문지문학상 시부문 수상자이신 윤은성 시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런 녹음 시스템에 좀 낯설어가지고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무슨 말 해야 할지 아직 감이 잡히지는 않지만 너무 반갑고 세상에 제가 이렇게 초대도 받아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유튜브 채널에는 처음 혹시 나와주시는 걸까요? 아, 어떤 서점에서 진행했던 라이브 방송은 해봤었는데요. 그쵸. 이런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나오는 건 처음이에요.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네. 제가 사실 시알못이어가지고요. 아, 네. CR못이요. 네. 네네. 그래서 혹시 좀 중간중간에 약간 이상한 얘기를 막 던져도 제가 그러려니 하시고 시가 너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네. 네, 너무 많은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막 궁금한 거 여쭤봐도 괜찮죠, 그러면? 네네네. 편히 진짜. 말씀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먼저 시인님 소개를 좀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셨네요. 네, 맞아요. 오, 혹시 언제까지 아. 이쪽에서 사셨어요? 네, 19년, 20년 이렇게 살고 네네. 20살 때 서울로 상경을 아, 해서 어린 시절 쭉 보내셨네요? 네네.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를 고스란히 해남에서 보냈습니다. 네. 근데 말씀은 사실 전혀 그만큼의 가까운 시간을 아, 서울에서 그렇죠, 보내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제 2의 고향이라고 아, 생각하고요. 그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네. 저도 사실 전라남도에서 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지내다가 아 진짜요? 저는 전남 순천에서 아 진짜요? 살았거든요. 해남과 보이지 않네요. 아, 그쵸. 아. 전라남도 안에서는 좀 멀긴 한데 아 맞죠. 동과 서, 그쵸? 그쵸. 바로 옆은 아니니까요. 서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 네. 잘 모르긴 할 텐데 맞아요. 그래서 약간 전남 출신 네. 괜히 또 반가운 척 해봤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2017년에 네. 문학과 사회 네. 신인문학상을 통해서 음. 되게 당선되셔서 네.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이때 공원의 전개라는 시외 4편으로 등단이 되셨고, 네. 그리고 올해 진짜 얼마 안 된 네. 일이죠. 제12회 문지문학상 시부문 수상을 하셨고, 네. 남은 외화스 저녁이라는 시 외 3편으로 네네. 이렇게 또 이번에 수상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료 조사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집 첫 번째 시집이시죠, 이게? 네네. 주소를 지고 네. 이 책 작년에 네. 출간하셨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또 시인분들 같이 쓰신 시보다 2022 네. 아직 오지 않은 시 네. 어느 푸른 저녁, 이렇게 또 네. 여기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네. 그 아직 오지 않은 시는 실온서인데요. 아, 네, 그렇군요. 시집은 아닌데 거기에 이제 제가 현대 시에 있어서의 근데 이런 구구절절 말해도 되는지 그럼요. 모르겠는데요. 네. 그 시를 읽는 거에 있어서 모든 시가 다 좋은 게 아니라 되게 불편한 시들도 있거든요. 그게 왜 불편한지 네. 제가 시의 구조와 시의 언어에 좀 집중을 해서 쓴 제 글이 한 꼭지가 실려 있고요. 아직 오지 않은 시라는 그 실론서는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의 시라는 큰 주제로, 큰 기획으로 묶인 이제 실론서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이야기도 다른 필자분들이 좀 쓰셨고, 이제 뭐 세월호 이후의 시, 뭐 이런 주제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 경우는 페미니즘적 관점이 좀 많이 들어가기는 했고, 어쨌거나 시의 구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제 산문이 실려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학원에서도 지금 전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 창작뿐만이 아니라 네. 어떤 평론 부분도 좀 공부를 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시 연구를 해야 되는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이다 보니까 한국 현대 시인들을 이전 시기부터 최근까지 전반적으로 다 다루기는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의 시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를 한 것에 대해 저는 이제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현대시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비평 글들도
이제 쓰고 논문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또 그 이야기는 차차 또 네. 저희가 기회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네. 그 문지문학상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제 시 부문이 작년에 처음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제 소설 부문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수상하신 면면을 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작가님들도 많으시고 하시던데 처음 이 수상 소식을 들으실 때 좀 어떠셨는지. 네, 처음에는 좀 그 시보다 22라는 그 책에 제 시가 수록되는 것만으로도 좋았거든요. 후보작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제 작품이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았고, 근데 막상 어떤 시를 거기에 실어야 할지 제가 선택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되게 당황을 많이 했었어요. 되게 좋은 기회에 시를 수록하게 됐는데 그 선자분들께서 왜 내 시들을 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고 실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 시에 대해서 스스로 성격을 말해야 하는지 계속 몰라 하던 차였거든요. 어떤 시일성이 있는 시들도 아니고 굉장히 슬픈 시 위주의 그런 시를 많이 써왔어서 그래서 천천히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 활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제가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여러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갖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관심사들을 조금씩 펼쳐내고 있었던 차였는데 그런 변화의 지점들을 좀 심사자분들께서 좋게 봐주셨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특히 제가 산문도 썼는데 그 산문을 읽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심사자분들이 근데 그 산문이 제가 제주도로 평화순례를 다녀온 이야기가 좀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이런 내 자신에게 골몰하는 게 아니라 바깥을 향해 더 마음을 열려고 한 그런 지점들을 시에 있어서의 너무 유의미한 점으로 파악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가 하나 궁금한 거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이 문학상의 어떤 이런 프로세스를 잘 모르잖아요. 네네. 이 문지문학상 시부문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시를 이렇게 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심사위원분들이 이렇게 막 시를 모으신 건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단 심사 경위를 보니까 한 해 동안 일단 문지문학상에서 시 부문은 이제 소설 부문보다 좀 더 제한적인 것 같은데 그 활동한 지 10년 미만인 이제 비교적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인들 작품 위주로 1년 동안에 발표된 작품들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계속 눈에 띄는 것들을 추려서 논의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후보들을 이렇게 추려서 그 이후에 또 한 번 더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말씀 나와서 이제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약간 민망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문학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상을 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예전에는 굉장히 나의 문학이 인정받는 게 너무나 내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너무 뜻깊은 일이고 만약에 이제 상을 받지 못한다면은 내가 내 존재가 진짜 하찮아지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상에 대한 의미부여가 컸었는데 이 문학 작품에 이렇게 우열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저는 좀 이렇게 좀 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게 돼가지고 왜냐면 모든 시들이 다 누군가의 눈에는 각자의 눈에는 어떤 점이 또 좋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좋게 느껴지는 포인트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예술성이 얼마나 뛰어나냐 이거는 또 말해주기 쉽지 않은 문제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문학상이라는 제도가 제가 문학상을 타기는 했지만 이게 정말 저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상을 받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제 입장을 조금이나마 그럼요. 해봤습니다. 그 해주실 말씀은 또 편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또 그렇게 잘 이해를 하니까요. 사실 뭐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은 좀 많이 있었잖아요. 소위 등단이라는 어떤 약간 이런 거기에도 사실 문제점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또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들 문학이 어떻게 우열을 가릴 수 있을까 사실 오래된 고민일 텐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이제 이 자리는 이제 일단 오늘 작가님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하는 자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일부러 막 꺼내지는 않았고 네, 또 어쨌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또 작가님의 생각이 그러하시구나 그리고 또 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네. 어떤 이야기든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네. 이게 이런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도 좀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바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많이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5년 전에는 문학가사의 신인문학상을 통해서 이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네. 제가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네.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봤는데 네. 15분에서 501명이 응모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이 수상을 통해서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등단을 네. 하신 셈인데 처음 받으시고 하신 거니까 네. 좀 감격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저는 시를 이미 쓰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된 시점이었는데 시 등단에 참 목이 말라 있던 시기가 사실은 좀 지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썼으면 뭐 그만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고 제가 되게 목말라 했던 게 시를 통해서 제 자신이 생각하는 거를 글로 보여주고 이런 차원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되게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은 앞으로도 채워지기 힘들 것 같고 그때 당시에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럴 무렵에 이제 누구나 인생에서 힘든 시기들을 보낸다고 할 때 제 경우에는 이제 그런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되게 많이 우울한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이제 관계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이제 공부하고 있었던 문학에 대한 회의감도 컸고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너무나 친밀했던 관계가 다 깨졌던 시기였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도 나오게 됐었고 그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등단이라는 게 저에게 너무 좋은 소식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 축하를 해줘도 그 축하를 너무 기쁘게 받지를 못하고 등단 직후의 시간은 좀 방황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